차가운 공기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감도는 파출소 안. 저는 낡고 삐걱거리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귓가에는 방금 전 젊은 경찰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의미 없이 맴돌고 있었죠. 어머님, 이건 잡기 힘듭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에요. 대포폰의 대포 통장이라. 돈은 이미 해외로 다 빠져나갔을 겁니다. 잡기 힘들다. 그 말이 제 남은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 지옥 같은 후회는 불과 몇 시간 전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느 때처럼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공허하게 채우고 있었죠.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제 삶은 남편이 떠난 후로 늘 그렇게 적막했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결혼해서 제 살기 바빴고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만이 제가 아직 누군가의 엄마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일깨워줄 뿐이었습니다.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는 냄새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김, 그 평범하고도 평화롭던 저녁 식탁을 뒤흔든 것은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따르르릉 마이너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대체 누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 엄마, 엄마 나야. 민수.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 하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잔뜩 쉬어 있고 마치 울음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죠.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 어떻게, 엄마? 사람을 쳤다. 그 말이 제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손에 쥔 수화기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괜찮아? 너는 괜찮은 거야? 다친 데는 없고?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어. 지금 경찰서인데 합의를 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제발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해결해야 해. 이거 알려지면 내 인생 끝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번듯하게 키워낸 내 아들. 그런 내 아들의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제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 오늘 밤 안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나 바로 구속된대.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5천만 원. 제가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제 노후를 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모아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어미에게 자식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이 불러주는 낯선 계좌번호를 낡은 달력 뒷면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겉옷 하나 걸칠 겨를도 없이 통장과 도장만 챙겨 들고
밤의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현금 인출기 앞에 서서 저는 평생 처음 보는 거대한 숫자를 눌렀습니다. 5천만 원. 제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틀렸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삑하는 차가운 기계음이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처럼 텅 빈 거리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파출소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는 저는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동정 어린 시선과 요즘 그런 사기 많아요라는 무심한 위로가 제 살갗을 에이는 것 같았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 그래, 내 아들. 내 진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 녀석도 이 상황을 알면 분명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줄 것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짜증이 가득 섞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 바쁜데. 저는 흐느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나 하나 사기당했어. 내가 사람을 쳤다고 해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전화한 적 없어. 아니, 그걸 믿고 돈을 보냈다고? 5천만 원을? 엄마,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기당했다는 사실보다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끔찍한 진실을. 내 아들은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이었던 유산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내 어미의 상처보다 내 돈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서 힘없이 휴대폰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는 값싼 플라스틱의 공허한 파열음. 그것이 제 아들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유일하게 믿었던 아들에게마저 버림받은 어머니. 그녀는 과연 이 완벽한 절망 속에서 주저앉고 말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평생 시장에서 수많은 목소리를 들어온 어머니의 귀는 그날 밤 악마의 목소리에 숨겨진 아주 작은 흔적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소름 돋는 반격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휴대폰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공허한 파열음은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박살난 액정화면 너머로 깜빡이는 아들이라는 두 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나의 세상, 나의 우주. 그 우주가 단 한순간에 차가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이 아닌 내 가게가 있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인 셔터가 내려진 낡은 식당. 그 차가운 셔터에 등을 기댄 채 나는 밤새도록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밀어내며 익숙한 소리들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새벽 경매를 마친 생선 트럭이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소리, 옆집 떡집에서 떡을 찌는 구수한 김이 피히하고 새어나오는 소리,
그리고 과일 가게 할머니가 오늘은 사과가 달아 라고 외치는 쉰 듯하지만 정겨운 목소리. 평생을 들어온 이 소리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놈의 목소리를 필사적으로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야, 민수.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그 목소리는 분명 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 나는 내 모든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평생을 나는 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면서 덤을 더 달라고 조르는 목소리의 능청스러움, 외상값을 갚겠다며 찾아와 거짓말을 늘어놓는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과 시집온 새댁이 서툰 솜씨로 장을 보며 묻는 목소리의 설렘. 나는 목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의 고향과 성정과 그날의 기분까지도 짐작할 수 있었죠. 시장 바닥은 내게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가르쳐준 최고의 음악 학교였습니다. 그래, 그 목소리, 그놈의 목소리 끝에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 나는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습니다. 다급하고 절박하고 울먹이는 목소리. 그 모든 감정의 파도 밑바닥에 아주 희미하게 깔려있던 이질적인 리듬. 그것은 서울 토박이인 내 아들에게서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미세한 사투리 억양이었습니다. 전라도인 듯, 충청도인 듯 섞여서 잘 구분은 가지 않았지만 분명 서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놈이 엄마 제발하며 애원하던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던 그 소리.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학교 종소리도 교회의 종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갈 때 울리는 바로 기차 건널목 소리였습니다. 사투리 그리고 기차 건널목 소리. 그 두 개의 단서가 잿더미가 된 내 머릿속에서 희미한 불씨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억척스러운 장사꾼 윤복희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주방. 하지만 그곳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전쟁터였습니다. 나는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었던 현금 500만 원과 전국 지도가 그려진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죠. 남편이 살아생전 전국 팔도를 돌며 장사를 할 때 보던 바로 그 지도였습니다. 그래, 좋다. 내 놈이 누구든 대한민국 땅 어딘가에 숨쉬고 있겠지. 이 늙은이가 내 놈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 땅끝까지 쫓아가 주마.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수를 결심한 그 순간 지옥은 또 다른 얼굴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가게로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 민수와 함께였습니다. 아들은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 이분들은 어머니 가게랑 집, 경매 절차 진행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알고 보니 아들놈은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기 훨씬 이전부터 자신의 사업 빚을 갚기 위해 내 집과 가게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자 낼 돈이 없다며 그대로 은행에 모든 것을 넘겨버린 것이었죠. 어떻게 내가 내 애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절규에 아들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지긋지긋하다는 짜증과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자초한 거잖아. 그 돈만 안 날렸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어. 이제 와서 나한테 어쩌라고. 그의 곁에 있던 며느리 역시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민수 씨 사업 망하면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어머님 한 분 희생해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면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한 이기적인 변명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 자식들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피를 빨아먹고 자란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평생을 바친 내 가게와 내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비상금 500만 원과 전국지도 그리고 내 머릿속에 각인된 그 악마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자식들에게마저 버림받아 길거리에 나앉게 된 어머니.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오직 목소리의 기억이라는 단 하나의 단서뿐. 과연 그녀는 이 희미한 흔적을 따라 거대한 사기 조직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처절하고도 소름 돋는 추적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날 밤, 나는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대합실 의자에 앉아 밤새도록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내 손에 남은 것은 비상금 500만 원과 사투리, 그리고 기차 건널목 소리라는 안개처럼 희미한 두 개의 단서뿐이었습니다. 경찰도 포기한 사건을 일흔을 앞둔 늙은 할머니가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절망이 다시 한번 늪처럼 내 발목을 잡아끄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이대로 모든 것을 잊고 찜질방이나 전전하며 남은 생을 연명할 것인가. 나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아들 민수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녀석은 이가 빠진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나를 보며 웃고 있었죠. 이 아이를 위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고 억척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배신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괴물을 키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자책감이 내 심장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귓가에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컹, 덜컹, 덜컹 새벽 첫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기차 소리. 그래, 바로 저 소리였다. 그놈의 목소리 뒤에서 악마의 속삭임처럼 희미하게 들려왔던 바로 그 소리.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투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사투리가 있고 기차역은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내 귀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그 미세한 억양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놈의 목소리. 그것은 전라도의 구성짐도, 경상도의 억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청도 특유의 느릿하면서도 끝이 살짝 올라가는 그 독특한 억양이었습니다. 충청도 그리고 기차요. 나는 배낭에서 낡은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충청도를 지나는 모든 기찻길을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개의 역. 이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가장 먼저 충청도로 향하는 무궁화호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길고 긴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역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그 지역의 가장 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고 온종일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놈의 목소리, 그놈의 억양. 하지만 세상은 넓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비상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자고 낮에는 시장 바닥을 헤매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남루한 행색으로 시장을 어슬렁거리는 나를 정신 나간 노인 취급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어디서 왔소? 자식들은 뭐하고 이 나이에 혼자 돌아다니는 거요?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칼날처럼 베어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아들을 사칭하던 그놈의 교활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초한 거잖아. 라며 나를 외면했던 내 진짜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를. 그 두 개의 목소리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채찍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나는 충청도의 거의 모든 장터를 다 뒤졌지만 그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지도 위에 남은 마지막 한 곳, 아주 작은 시골의 간이역 앞에 섰습니다. 황간역? 이제는 폐역이 되어 하루에 기차가 서너 번이나 설까 말까 한 곳. 여기가 마지막이다. 여기서도 찾지 못하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역 앞에 작게 열린 오일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운명처럼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장터 한 구석에서 직접 만든 조잡한 액세서리를 팔고 있는 20 남짓의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허름한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서툰 장사 솜씨를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아, 예. 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요? 아,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한 것만 더 하면 예. 그의 목소리.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억양은 달랐지만 그 목소리의 톤, 빠르기, 그리고 전화기 너머의 상사에게 아부하는 그 비굴한 느낌이 그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어렸습니다. 내 아들 민수의 나이를 흉내내기에는. 나는 실망감을 감추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전화를 끊으며 옆자리 상인에게 푸념하듯 말했습니다. 에휴, 힘들어 죽겠네.
매일 이렇게 길바닥에서 물건 팔아서 언제 돈 모아서 형 빚 갚아주나. 형?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의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었습니다. 그렇다. 그놈에게는 동생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그의 좌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남은 비상금 100만 원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총각, 이 액세서리 내가 전부 사겠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오늘 하루만 나랑 같이 다녀주게.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마침내 악마의 꼬리를 잡은 주인공. 그녀는 과연 이 순진한 청년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범, 그의 형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녀의 복수를 도울 이 예상치 못한 조력자는 과연 그녀의 편이 되어줄 것인가? 숨막히는 추적의 끝, 그 소름 돋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젊은 청년 민철의 눈은 의심과 탐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내민 100만 원이라는 거금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죠. 하지만 결국 돈의 유혹은 그의 경계심을 이겼습니다. 그는 조잡한 액세서리들을 까만 비닐봉지에 쓸어 담으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를 이끌고 장터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밀어주자 그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도 어릴 적에는 저렇게 밥을 잘 먹었었는데. 총각, 아까 형 빚 갚는다는 소리 내가 들었는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게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제 질문에 민철의 숟가락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형 민준. 그가 바로 제가 찾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민철의 이야기에 따르면 민준은 원래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다가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인 줄 알았지만 한번 발을 들이자 조직의 협박과 폭력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갇히게 되었다고. 우리 형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그놈의 돈 때문에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노인분들한테 전화해서 아들인 척 연기하고 그렇게 번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쓰고 남은 돈은 매달 꼬박꼬박 저한테 보내줘요. 자기는 라면만 먹고 살면서도 저 대학 졸업은 시켜야 한다고. 민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밥 그릇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찾던 악마는 사실 또 다른 지옥에 갇혀 신음하는 불쌍한 젊은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 전 재산을 앗아간 원수.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동생을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된 또 다른 가족. 제 머릿속에서 복수심과 연민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놈을 용서해야 하는가, 아니면 계획대로 파멸시켜야 하는가.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자초한 거잖아. 라며 저를 외면했던 내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를. 그래, 용서는 사치였다. 어떤 이유에서든 죄는 죄였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하지만 복수의 방식은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민철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이며 제 안의 시장 바닥 관상쟁이를 다시 깨웠습니다. 총각 내가 그 빚 갚아주면 자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날 밤 저는 민철과 함께 그의 형 민준이 살고 있다는 서울의 한 허름한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철은 제게 형이 매일 밤 십시면 조직의 실적 보고를 위해 외출을 한다는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방에 들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보가 담긴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고시원 복도,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여러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준의 방문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는 낯익은 그 목소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한 건 올렸습니다. 예, 5천만 원 예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동생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비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민준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와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상상 속의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에 지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깡마른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그 눈빛은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돈 앞에서 영혼을 팔아버린 자의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우리는 민철이 미리 복제해 둔 열쇠로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좁고 지저분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컵라면 용기들과 함께 낡은 가족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과 민철,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어머니.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할머니 형 방에 혹시라도 돈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민철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뱀의 둥지, 그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독사의 심장을 찾으러 온 것이었죠. 저는 방 안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장 바닥의 감각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낡은 침대 밑 아무렇게나 구겨져 박혀 있는 낡은 운동화 한 짝. 너무 낡아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바로 그곳. 저는 운동화를 꺼내 안창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비닐에 쌓인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범죄 일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지금까지 사기를 쳤던 사람들의 이름, 연락처, 피해 금액, 그리고 그를 조종하는 조직의 상선 부장이라는 자의 연락처와 비밀 계좌번호까지 모든 것을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악마의 심장을 손에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심장부로 향하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은 주인공. 하지만 원수를 향한 복수심과 그의 동생을 향한 연민 사이에서 그녀는 고뇌한다. 과연 그녀는 어떤 방식으로
이 지옥 같은 복수극의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모두가 숨죽여 기다려온 심판의 순간, 그 통쾌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낡은 고시원 방 손에 쥔 작은 수첩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린 한 젊은이의 절규이자 또 다른 수많은 어머니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을 당장 경찰에 넘겨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한다. 는 분노의 목소리. 그리고 저놈을 감옥에 보내면 저 순진한 동생은 어떻게 되는가?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 뿐이다. 라는 연민의 목소리. 저는 제 아들 민수의 차가운 얼굴과 동생을 걱정하던 민철의 눈물 젖은 얼굴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둘 다 돈 때문에 망가져버린 이 시대의 불쌍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저는 제 평생의 지혜가 담긴 시장 바닥의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썩은 생선은 도려내야만 다른 생선까지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생선을 썩게 만든 더러운 물 자체를 갈아엎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될 뿐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로 심판해야 할 것은 민준이라는 한 명의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괴물로 만든 거대한 조직과 그를 낳은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괴물로 키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철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했죠. 제가 그의 형 민준을 만나 직접 합의를 하겠다고. 대신 합의 장소와 시간은 제가 정하는 대로 따라달라고. 며칠 후 약속 장소인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옷을 차려입고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철과 함께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의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제 평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놈의 사과는 내가 아니라 내 어미에게 하거라. 그 순간 레스토랑의 다른 쪽 문이 열리고 민준의 어머니가 민철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는 그저 순박하고 병약한 시골의 어머니였습니다. 민준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분은 누구시고? 어머니를 본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거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아드님께 큰 돈을 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드님이 아주 유망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돈다발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최수혁에게 당했던 것과 똑같은 금액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복수를 위해 남겨두었던
제 인생의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준아, 이게 무슨 소리냐? 민준의 어머니가 경악하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지옥의 심판대 위에 선 죄수처럼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죠. 자, 이제 내가 선택하거라. 이 돈을 받고 내 어머니 앞에서 내가 시작할 그 위대한 사업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거라. 아니면 이 모든 진실을 내 어미에게 내 손으로 직접 고백하거라. 그것은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법의 심판이 아닌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내렸던 것입니다. 민주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자신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 못할 짓을 했어요. 그의 울음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충격적인 고백에 혼절할 듯 휘청거렸지만 이내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 새끼 이제라도 돌아왔으면 됐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눈에서도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민준이 자백하는 모든 것을 미리 설치해둔 녹음기로 녹음하여 경찰에 넘겼던 것입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면서 순순히 수갑을 받았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1년 후, 저는 다시 시장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어느 날 식당으로 앳된 청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야위었지만 눈빛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제 가게에 나와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익은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한참을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민 봉투 안에는 그가 지난 1년간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꼬박꼬박 모은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갚으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의 거칠어진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떠 그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밥 먹고 가거라. 아들아. 한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아들과 자신에게 사기친 또 다른 아들을
결국 어머니의 이름으로 구원했습니다. 저희 시니어 극장의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또 다른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